안녕하십니까?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균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요, 사람, 조직, 문화 내용 중에 사람과 관련, 그 중에서 코칭 관련된 내용으로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으로는요, 기관 이름이자 책 이름이기도 한데, 코액티브 코칭이라는 책을 참조했습니다. 지금 영문판으로는 Fourth Edition 4판까지 나왔고요. 국내 번역서는 Third Edition 3판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은요. Coactive Training Institute라고 하는 CTI라고 하죠. 글로벌에서 이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코칭 툴킷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PDF 파일이나 음성 녹음 파일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한국 리더십 코칭 센터에서 운영되던 코액티브 코칭 과정을 수년 전부터 한스 코칭의 한숙기 대표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코액티브 모델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삶의 균형, 영어로는 밸런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내용이고요. 코액티브 코칭 모델에서 삶의 균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자 세계의 핵심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고객들에게 물어보면 적어도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반복해서 그들은 그들 삶에서 보다 나은 균형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균형의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근본적인 수준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일상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삶의 충만은 어떻게 가치 있고 목적이 있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삶의 균형은 어떻게 하면 강렬한 비전에 맞게 정렬된 삶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에 관해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들 삶의 소중한 우선순위들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과 관계의 문제를 잘 다루어서 그러한 관계나 행위들이 서로 잘 연계되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을 원합니다. 또한 고객은 더욱더 인파워 되기를 원하고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덜 휘둘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삶의 모든 부분이 반드시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균형은 모든 것을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균형은 또한 어떤 궁극적 평형에 이르는 것과 혼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는 멈춤의 상태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역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균형은 속도를 늦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속도를 늦추는 것 또한 하나의 처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균형이 무엇을 단순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분류해서 어떤 것들에는 예라고 선택을 하고 다른 것에는 아니요라고 선택하는 것이 가장 충만한 삶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더 빨리 가고 싶거나 늦게 가고 싶거나 더 갖고 싶고 덜 갖고 싶은 것이 아니고 충만함을 주는 삶의 비전이라는 철도 위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런 여행을 하게 할 수 있는가가 삶의 균형 코칭, 밸런스 코칭의 목적입니다. 어떤 고객들은
부드러운 승차감의 여행을 원하고 또 어떤 고객은 울퉁불퉁한 승차감의 즐거움을 원하기도 합니다. 삶의 균형 코칭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볼까요? 그렇지만 고객은 그들이 처리하고 싶은 리스트의 첫 번째인 보다 균형 있는 삶을 가지고 코칭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요 관심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날 또는 그 주에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슈에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지겨운 일, 옴삭달싹 못하는 프로젝트, 겁이 나는 가족 모임, 신용카드 빚, 새로운 관계 등입니다. 그들은 당장 취해야 할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영역에 관심을 둡니다. 결국 이것이 고객이 코치에게서 코칭을 받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은 그들 스스로가 무엇인가에 꽉 막혀 있고 기로에 서 있고 막다른 골목에 있고 심지어는 아무런 대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체념하고 패배의식을 느끼고 단순히 좌절에 빠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사이클에서 힘이 없고 길을 잃고 갇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일념으로 코치인 당신은 그 문제들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해답을 짜내고 고객으로 하여금 원하는 결과를 조속히 얻어서 모든 나태함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균형 코칭은 고객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코칭을 시작합니다. 즉, 뭔가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처음부터 보지는 않습니다. 고객의 관점이 흔히 꼼짝 못하고 꽉 막혀 있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균형 코칭의 목적은 고객으로 하여금 흐트러진 삶의 흐름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고 당장의 이슈를 자신의 가치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삶의 균형 코칭은 고객이 현재 갇혀 있는 상자들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코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자의 한계가 그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현재의 문제 영역에서 흐름을 회복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또한 그들의 삶에서 더 많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는 상자를 보다 능숙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상자를 깨고 나온 경험은 다른 영역에서도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균형 코칭이 큰 어젠다 A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객이 선택의 힘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의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파워됩니다. 그럼 환경과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실까요? 그 이유들은 거의 언제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내재해 있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나 변명 속에 내재된 어떤 특별한 어조 그리고 정취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빡빡한 일정과 주변의 기대, 융통성이 없고 협조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들을 것입니다. 불평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삶의 충만 코칭에서 당신은 고객의 가치가 생생하게 살아있는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즉, 고객이 가치대로 살고 있는지,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축하해 주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무감각, 분노, 변덕스러움 등에 귀를 기울입니다. 삶의 균형 코칭에서는
그들의 삶이 가능성과 대안, 자유와 창의성으로 채워져 흐르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또는 바꿀 수 없는 환경과 깨지지 않는 상자의 가혹함에 대해서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충만 코칭과 삶의 균형 코칭의 이러한 차이를 마치 색으로 된 동그라미, 칼라 휠의 색깔처럼 선명하게 다른 것으로 기술했으나 그런 구분이 실제 코칭 세션에서는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빨간색이나 파란색, 노란색이나 초록색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치가 전달하는 감정의 색조는 삶의 충만 코칭인지 삶의 균형 코칭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코칭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감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발굴해내고 고객에게서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그런 피드백과 함께 춤을 추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균형 코칭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환경과 이슈에 대해 상자 안에 갇힌 관점을 냉철하게 듣습니다. 삶의 균형 코칭의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균형 코칭에서 꽉 막힌 상태를 가능성으로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공식은 1번 관점, 2번 선택, 3번 전략, 4번 다짐, 5번 행동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관점, 퍼스펙티브입니다. 삶의 균형 코칭 1단계는 고객의 현재 관점을 밝혀내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관점들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확장성과 융통성이 있는 관점에 비해 꽉 막혀 있고 옴짝달싹 못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어떤 상황을 희망 없다고 생각한다면 변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고객은 이런 자신의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현재 상황은 거의 희망이 없다는 확신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관점은 단호하고 흔히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상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은 어떤 상황에 대해 습관적인 사고 체계를 보이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고 체계가 올바르고 바뀔 수 없고 분명하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해서 그들의 융통성 없는 사고 체계를 구체적인 상황에 겹겹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한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견, 신념, 가정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의 가정을 근간으로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원래 일이 언제나 그렇게 되거든요. 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것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관점 밖에 있는 것은 유효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묵살해버리고 말죠.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도 일종의 관점인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습관적인 시각입니다. 특정한 상자 안에 갇힌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 가정도 모든 사람을 상자 안으로 가두게 됩니다. 고객의 그러한 관점은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 코칭에서는 우선 그러한 제한적인 관점을 찾아내서 그 관점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고객과 함께 작업을 하며 보다 잠재력 있고 창조적인 다른 관점들을 찾아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단순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더 많은 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창의적 생각을 자아낼 수 있도록 은유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살 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좋은 소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요. 또는 고객의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이 당신의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큰 모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음은 지오그래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일종의 조각물 같은 물체를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돌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물체를 본다고 상상해 보시죠. 각각의 관점은 그 물체에 대해 조금씩은 다른 정보를 줄 것입니다. 관점에 대해 작업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옮겨갈 때 그저 시각적인 측면의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각의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관점이 나름대로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경, 다른 기후, 다른 행동 규범 등과 같이 말입니다. 어떤 한 관점과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 다른 관점과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객과 함께 하나의 관점의 지오그래피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관점과 세계의 지오그래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문화적 규칙이 있고 적절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의 관점을 형상화해서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는 어떤 물리적 자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을 생각해 볼까요? 숲에서의 산책은 자연 세계에 대한 즐거운 경험이다. 이 말 속에 묻어있는 어조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실제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몸으로 그 관점을 형상화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자세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관점과 함께 많은 것들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숲에서의 산책은 위험하고 더럽고 벌레도 많고 의미 없는 시간 낭비야. 라는 말 속에서 말의 어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의 자세도 위하는 다른 신념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냄새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숲에서의 산책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의 예입니다. 두 관점 중 어느 것도 올바르거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비록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각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간 열심히 증거 자료를 준비해 그들의 관점이 올바르고 진실한 것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다음은 토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숲에서의 산책의 예는 관점과 함께 토픽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당신은 방 한가운데 상상으로 놓았던 조각물처럼 협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토픽을 가져야 합니다. 토픽은 어떤 상황일 수 있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사건, 일련의 사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숙고한 행위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고객, 빛이나 암, 기술처럼 구체적인 어떤 것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토픽이 명확할 때는 그것이 관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토픽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고객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반응은 고객의 감정이나 판단을 수반하는 관점입니다. 2단계는 선택, 초이스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찾는 작업을 하면 지도에 있는 각 나라의 풍요로운 지역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고객을 방 안에 다른 곳에 서게 해서
옷 같은 것을 입어보게 하고 그곳의 분위기와 언어를 느끼도록 하여 다른 관점을 가져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은 하나의 관점, 지금까지 코치와 함께 작업해온 관점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관점을 조합한 것 또는 심지어 탐색 과정에서 나온 전혀 새로운 관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의 균형 코칭에서 선택은 어떤 관점을 결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선택의 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이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이 빠르게 선택하는가요? 충동적으로 선택을 하는가요? 분석에 많은 시간을 쓰는가요? 아니면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다른 복잡한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러한 정보는 당신의 고객이 통상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3단계 코액티브 전략입니다. 삶의 균형 코칭에서 이 단계는 자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코액티브 전략에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액티브 모델에서 전략은 행동을 동기부여하고 지지하는 자세와 감정 상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삶의 균형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우선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행동에 대한 선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창의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확장의 단계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스킬을 이용해서 아이디어와 대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나 어떤 창의적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코치가 하는 일은 고객으로 하여금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익숙하지 않은 대안들을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의도한 바는 오랜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그리고 보통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가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거의 상자 안의 관점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행동의 풍부한 목록을 대상으로 다음에 할 일은 그 목록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균형 코칭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하는 지점이고 고려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다 많은 삶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하나는 우리가 장난삼아 과다계획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이 가능한 풍부한 목록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동기부여해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성의 범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고객이 탈진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코액티브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사실 가능한 목록과 실제로 삶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것에는 일종의 균형점이 있습니다. 물론 둘 사이에 완벽한 인과관계의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학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고객이 코칭 세션에 가져오는 이슈에 진전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동 목록을 좁혀가는 것이 대화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코칭에서 고객의 이슈나 삶에 대해 대단히 훌륭하고 심오하고 엄청나게 창의적인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하여 그들이 볼 수 있고 특기할 만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다짐 단계입니다. 코치들이 하는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가입니다. 고객은 흔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선택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고 목적 없는 방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선택한 길로 들어선 후에는 무엇이 그들을 계속 그 길에 남아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가 바로 다짐의 강도입니다. 코액티브 코칭에서조차 전략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두뇌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까요? 각각의 대안들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과 같이 두뇌를 활용하는 지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지적인 작업의 결과이고 고객에게 진정한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이렇게 만든 전략이 고객의 내면에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두뇌에만 있는 것이 아닌 고객의 근육과 뼛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들의 계획에 진정한 다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짐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신비로운 힘과 결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선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라자냐라는 음식을 하나 선택했다고 합시다. 또한 다른 사람들 그들의 삶, 그들의 일련의 행동에 다짐을 합니다. 다짐이란 되돌아갈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선을 긋게 한 다음 그 선을 넘어 새로운 영토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시오. 그 계획에 다짐을 하고서 행동을 취할 것인가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이때까지 고객은 단순히 의례적인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에 다짐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은 고객의 주의를 높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5kg 몸무게를 뺀다거나 이번 달에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객의 삶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다짐의 행위는 너무나 강렬해서 코치는 때로는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서 있는 마루에 실제나 가상의 선을 그리게 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깊은 숨을 들이쉬게 한 다음 그들이 그런 계획에 다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을 넘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진정으로 다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예와 아니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와 아니오라는 말은 어느 언어에서나 가장 간단한 말 중 두 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맥락에 따라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말 중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행동에 대한 다짐을 할 때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인 예뿐만 아니라 절대로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는 아니오에 대한 다짐도 해야 합니다. 다짐의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말들은 보다 심오한 울림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고객의 삶 속으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떤 단순한 행동에 대해 예라고 하는 것은 보다 심오한 다짐이고 약속이고 심지어 새롭고 보다 심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또한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목록에서 단순하게 삭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흔히 오래된 신념이나 기대에 대한 아니오이고 자기 배반에 대한 아니오이고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습관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에 대한 아니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말하는 예와 아니오의 깊은 의미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좀 더 명확하게 근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예 아니오 게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즘 고객의 삶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요?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은 5단계 행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치의 실제 행동은 코칭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뭔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번쩍 빛나게 똑똑하거나 완전하거나 변혁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다소 줄여줍니다. 실제 행동은 고객의 삶에서 그가 실천하는 행위와 또는 하지 않는 행위, 즉 코칭 세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힘이 있는 공간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삶의 균형 코칭은 단지 고객의 관점에 대한 즐거운 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객 삶에서의 실제적 행동이 고객을 계속 움직이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음 코칭 세션에서 당신은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잘 진행된 것은 무엇이고 잘 안 된 것은 무엇이고 두 가지로부터 고객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객이 주어진 환경과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선택들을 실행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화의 예입니다. 코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 진행 중인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고객의 열정이 없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 질문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현재보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훨씬 흥분했었는데요. 그 이상이었죠.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최고로 창의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최고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저 매일 먹는 오트밀에 지나지 않아요. 매일 먹는 오트밀에 질려버린 것처럼 들리네요. 그래요. 나아지는 것 없어요. 반 정도의 사람들이 다른 일로 빠져나갔고요. 프로젝트 관리자는 이 프로젝트에 더 이상 투자하지도 않아요. 정말 구역질이 나는 일이죠. 네, 당신은 오트밀 관점을 갖고 있군요. 오트밀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보면 공기가 어떤 느낌인가요? 공기요? 썩고 오래되고 악취가 나요. 그런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되기는 어렵겠네요. 그럼요. 다른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물론이죠. 현재 상황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요. 자, 다른 관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름방학요. 학교 수업도 끝나고 선생님도 책도 더 이상 필요 없죠. 좋습니다. 그럼 여름방학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유요.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좋아요.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원을 8개의 쐐기 모양으로 나누어 보죠. 파이 조각처럼요. 오트밀 관점을 그중 하나에 넣고 다른 것에는 학교 방학을 넣죠. 아시겠어요? 네, 그럼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는 없을까요? 집에 제가 간단한 목공 관련 일을 하는 작업장이 있어요. 취미이죠.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요. 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관점에 대해 분명한 느낌을 갖고 계시네요. 그럼요. 실제로 저는 나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죠. 좋습니다. 이 관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작업장 관점이라고 부르죠. 창의적이고 만족스럽고 유용하죠. 현재 프로젝트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관점이 있을까요? 고객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관점을 포함해서 몇 개의 관점을 더 찾습니다. 그리고 코치와 고객은 각 관점의 특성에 대해 탐구를 합니다. 제가 적은 것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 6개의 관점, 원래 오트밀의 관점을 포함하면 7개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나요?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어요? 도서관 관점요. 도서관 관점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음, 저는 프로젝트가 매우 정열적이고 창의적인 팀과 함께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랐지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재미있어 보이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그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지요. 저는 시간이 있어요. 도서관은 조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일종의 은유로 사용하죠.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고 탐구할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도서관에 서서 현재 프로젝트를 바라본다고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권의 책을 주문하려고 했던 것도 제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일랜드에 있는 친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친구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이메일로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몇 달 후에는 컨퍼런스도 있어요. 회사가 그곳에 참석하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와, 많은 대안이 있네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건요. 무엇에 대해서 예라고 하시겠어요? 제 시간을 제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기회를 잡아서 활용하겠다는 것. 이번에 생기는 여유 시간을 향후 제 경력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동반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일종의 전문가 자격증을 따내는 것 등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에 아니요라고 하시겠어요? 분명하죠.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하는 것에 대해 아니요라고 하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아니요라고 할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다짐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우 높아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일이니까요. 좋습니다. 이런 다짐을 굳히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요? 어떤 구체적 행동에 대한 다짐을 하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부터 다음 세션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할 일에 계율을 작성하죠. 제가 말씀드린 연구 작업을 해야지요.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들여다보는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들만 알지만 초안을 만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요청을 하나 드리죠. 다음 세션 전에 이메일로 그 초안을 보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달력에 적어 놓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삶의 균형 찾기. 삶의 균형 코칭과 공식의 목적은 고객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키의 활강 경기 선수가 산 아래로 속도를 내어 내려오면서 급 커브에서 활기차게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도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스키의 아래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는 신나는 방법입니다. 만일 스키 선수와 산의 이미지가 당신에게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한다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댄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주는 우아함과 연기는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배운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객이 그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삶에 단순하게 몇 개의 행동을 추가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코치의 서비스가 아닙니다. 삶의 충만 코칭은 고객이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동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삶의 균형 코칭은 고객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들이 코칭 세션에 가져오는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기대, 관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흐름이 거울 같은 평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여정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고객이 그들 삶의 여정을 창조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균형 원칙에 따른 작업의 결과로 고객이 취하는 행동은 고객에게 선택하는 삶을 가져다주는 큰 그림의 여정에 꼭 맞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